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 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노트에 기재한 연습 문제를 푸세요. Hello， 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HSK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HSK 4급 쓰기 부분 첫 번째 파트인 어법 배열하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4급 쓰기 부분에서 첫 번째 파트인 어법 배열하기는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며 나와 있는 단어로 정확한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밭자문 하는 날입니다. 아, 쌤 너무 밭자문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푸는 방법과 내가 외우는 방식에 따라서 쉬워질 수도 그리고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밭자문이라는 것은 특수 구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 알고 보면요. 특수 구문이라고 말을 해서 그런 거지. 이 밭자문도 어찌되었든 중국어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다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하도 특수 구문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해 보이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어쨌든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접합을 시켜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밭자문을 쓰는 것이 정확하겠다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바로 예문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밭자문으로 나오잖아요. 그 바라는 글자가 딱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을 항상 하게 되냐면 밭자문에서 바와 주어는 어떻고 목적어는 어떻고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이거고 문법적인 용어가 너무 다 머리가 아파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바가 왜 쓰였지보다는 바가 어떤 역할을 하지 이것만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A, 바, B, 수로하다 이거예요. 자, 바가 뭡니까? 맞아요.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수로가 나오기 전에 원래 수로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를 B 쪽에다가 끌어가지고 바와 함께 쓴다. 목적어는 앞으로 도치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굳이 그걸 내가 개념을 시험 볼 거야. 시험에 앉아서 밭자문이란 점점 무엇이며 무엇이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밭자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있는 B 덩어리에다가 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자, 봐봐요. 정신 딱 집중하세요. 게임 할 거예요. 자, 바 뒤에다가 아무거나 붙여보겠습니다. 를을 붙일 준비하는 겁니다. 네. 자, 바워. 워가 거기에 왜 들어갔어요, 쌤? 이걸 물어보지 말라니까. 바워. 뭐라고 해석합니까? 나를. 바니 뭡니까? 너를. 바슈. 슈가 책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책을.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손이죠. 바쇼. 손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넣기만 하면 그것에다가 을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길던 짧던.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평소에 풀었던 문장 절반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밭자문은 원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평서문 형태에서 온 거겠죠. 그러면 일반 형태로 썼을 때랑 밭자문으로 바꿨을 때랑 어떤 어감적인 차이만 있는지만 확실하게 비교하고 갈게요. 나는 커피를 마시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죠? 我喝咖啡 이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밥을 먹다는 것처럼 我喝咖啡죠. 근데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이 문장을 밭자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디에 아까 을이 들어갔습니까? 커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도치하고 여기를 뒤로 넘기고 앞으로 가져오고 제끼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집어넣으세요 그냥. 나는 커피를 마시다 밭자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我喝咖啡였다면 어떻게 필요할까요? 我 커피를 把咖啡喝了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만 필요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순서를 왔다 갔다 제껴가면서 이렇게 꼭 바꿔야 됩니까? 네, 필요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이해하세요. 평서문 형태로 썼을 때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음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밭자문으로 썼을 때는 누가 이 물체를 어떻게 처리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것이 밭자문의 역할인 겁니다. 뭔 소리야 그건 또 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아까 뭐 했어? 뭐 하긴 뭐 했어? 나 아까 커피 마셨지. 이렇게 말한다면 평서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我刚才喝了一杯咖啡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내 처치문이잖아요.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친구가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나 아까 여기다가 커피 한 잔 놓고 갔었는데 그 커피 못 봤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에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까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그래서 뭐?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나한테는 뭐라고 물어봤어? 얘가 나한테 내가 여기다 놓고 간 그 커피를 어쨌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문장 표현 방식이 뭡니까? 내가 그 커피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받자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고 갔다 왔다 하면 이렇게 연구할 시간에 차라리 이게 무슨 역할이고 이게 무슨 역할인 것을 이해해 둔 다음에 그냥 공식으로 봐가지고 이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공식을 접합시킵시다. A, 바, B. 주어 쪽에다가 A를 쓰는 거예요. 바 뒤에다가 목적어 맞지만 그냥 이걸 B라고 생각합니다. 수로를 했고요. 뒤에다가 기타 성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잖아요. A, 바, B. A가 B를 수로했습니다. 수로가 될 수 있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A가 B를 잊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비밀번호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我把密码 잊어버렸다. 추가 남은 단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거. 얘는 러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러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我把密码忘了. 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서문 형태로 쓴다면 我忘了密码 이거겠지. 그러면 我忘了密码라는 표현과 我把密码忘了가 두 개가 다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서술을 하겠다. 그러면 我忘了密码 하면 되는 거고 비밀번호 뭔데? 비밀번호 어디 갔는데? 비밀번호 어디다 적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떡하지? 그 비밀번호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我把密码忘了 이런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지 사실 얘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그냥 A가 B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구나 라는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라는 거죠. 목적어 왔네, 목적어 갔네, 목적어 나왔다, 목적어 들어갔다. No,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케이,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준비부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 자리에다 쓰는 건 어떤 A라는 단어, 바와 함께 뒤에 목적어 자리에다 쓸 거 B라는 단어, 이걸 뭘 했다, 수로, 만약 기타 성분이 있다면 뒤에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수로 동사부터 찾을까요? 놓다, 두다, 어떤 거? 팡.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A, 바, B, 팡이라는 것은 A가 B를 놓다잖아요. 누가 뭘 놨는지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가 무엇을 판주어라는 것은 주어가 탁자 테이블입니다. 앞에다가 어떤 글자를 넣냐에 따라서 책상인지 밥 먹는 식탁인지가 달립니다. 그래서 판주어라는 것은 밥 먹는 식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탁을 놓자 이거예요. 기본 성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거 기타 성분, 在门口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타 성분에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쌤, 在라는 장소는 동사보다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장소가 앞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이런 얘기라 그랬죠. 내가 집에서 밥 먹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이 공간과 장소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 앞에 있고요. 입구에서 나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문장입니까? 우리가 이 테이블을 두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다 두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결과적으로 놓이게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기잖아요. 그래서 수로 동사 뒤에 있는 결과의 장소로 쓰는 겁니다. 마치 펜을 어떻게 손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건을 놓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내 손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放在手上 했던 것처럼 放在입구에, 放在문 앞에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곳에서 뭘 하자가 아니에요. 이 행동의 결과 장소. 요렇게 배우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에 관련해서 어떤 것과 관련한 받자문에서 자주 등장할 법한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 A, 요거 X라고 봐도 되겠고요. A라고 봐도 되겠고요. 어쨌든 그 어떤 미지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뒤에다가 자주 붙이는 덩어리도 되겠습니다. 弄坏了弄乱了弄丢了이겁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법한데 각각 다 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弄坏了 하면요 망가뜨렸다.
어지럽혔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흐어라는 것은 다 먹었다입니다. 그래서 흐어꽝러 하면요, 다 마시고 한 개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먹는 거 음식이면 吃完了, 다 먹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喝光了 또는 吃完了 이렇게 됩니다. 다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辣出汗了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재밌어요. 기억하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신기하네요 라는 태도로 접근해 본다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라는 것은 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맵다라는 맛이 동사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찌르고 때렸습니다. 이거는 행동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어떤 굉장히 매운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매운 건 굉장히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있는데 얘가 내 몸에 닿았어요. 뭐 당연히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거겠죠. 근데 피부에 닿을 때도 사실 이게 따가울 수 있고요. 눈에 탁 고춧가루가 튕겼을 때도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 물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매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를 맵게 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동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워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릴 지경으로까지 이 사람을 이끌고 갔습니다 라는 얘기로 라추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추한이 땀이 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음식은 너무 매워. 这个东西非常辣는 그냥 서술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얘는 나를 매워서 땀 흘리게 만들었어. 음식을 먹었는데 와 진짜 맵다, 진짜 땀나게 하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할 때는 다자문이 필요하고 맵게 만들어서 땀나게 갔다, 땀날 정도에 이르렀다 라는 표현으로 뒤에다가 추가를 한 거죠. 그 다음 告诉我吧, 告诉 알려주다. 누구한테 알려준다? 나한테. 告诉는 给我告诉, 跟我告诉란 말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알려주는지는 告诉뒤에다가 바로 넣었습니다. 과, 걸다. 벽에서 거는 게 아니죠. 다 걸고 나니까 이 물건이 벽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옷이든 액자든. 그래서 뒤에다가 장소. 还给房东. 환이라는 것은 돌려주다는 게 누구에게 돌려주다? 房东, 집주인한테 돌려주다. 给房东환 아닙니까? 아니에요. 돌려줬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 사람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역시 하고 난 결과인 겁니다. 그 다음 放在门口, 방금 전에 나왔죠? 놓고 나니까 이 물건이 여기에 존재한다. 送到学校, 보내서 배달했는데 어디에 도착? 학교까지. 停在这儿, 여기에다가 세웠습니다. 어디? 여기에다가. 세우고 나니까 이 차, 이 물건, 이 수레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다가 보러 씁시다. 이렇게. 그래서 받자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러 뒤에 붙는 보어 성분, 수러 뒤에 붙는 기타 성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 문제 추가로 실전 어휘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문장씩 또 어떻게 풀면 좋은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바 딱 보이잖아요? 목적어, 주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A, 바, B, 수러하다, 기타 성분 이것만 먼저 머릿속에다가 익숙하게 콕 박아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풀어보십시오.
네, 첫 문제부터 바로 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머릿속에다가 뭘 먼저 떠오르려고요? 자, 주어 나쁘지 않아요. 네, A. 바 뒤에 목적어 나쁘지 않아요. 뭐? B. 해석은 어떻게 한다? 바는 뒤에 있는 덩어리에다가 을을 붙여준다. A가 B를 수로했다. 수로부터 찾아야죠. 뭘 했지? 마셨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A는 B를 마셨어요. 그럼 누가 뭘 마시는지만 일단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뭘 마셨을까요? 국을 마셨겠죠. 사람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람 단어 대신인 질문할 때 쓰는 거 누구야? 아, 너야? 아, 저 사람이야? 누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 국을 마셨나요? 마지막에다가 뭐? 물음표. 왜? 질문이잖아요.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아있습니까? 나완이 남아있습니다. 아, 받자문에서 기타 성분. 나완. 땡. 왜 땡이지? 나라는 건 대명사인 거고 완이라는 것은 양사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릇에다가 담을 만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완이라는 글자가 사발, 그릇, 종지, 공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건 담겨있는 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뒤에다가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릇에 담겨있던 거예요. 네. 그럼 여기 기타 성분이 쌤 없는데요? 있어요. 러가 기타 성분이에요. 흐만 수로거든요. 흐어러 했기 때문에 기타 성분은 이미 다 넣어준 거야. 이미 있기 때문에 더 넣을 필요 없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나와는 기타 성분이 아니라 그 한 그릇의 국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나 그리고 쭈라는 단어들은 지시대명사라는 대명사인데요. 이거 저거 가르쳐 줄 때 사람을 얘기할 때도 나, 거런 책을 얘기할 때도 쭈, 번슈 양사를 항상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양사를 넣은 겁니다. 지금 딱 봤는데 국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냄비에 담겨 있습니까? 솥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죠. 그릇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여기 지금 이 사발에 있는 이 그릇 누가 마셨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 물음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역시 바 눈에 띕니다. 그냥 기본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가 바 B를 수로했습니다. 수로 찾을게요. 뭘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 나왔잖아요. 요것만 수로 동사입니다. 띄울러를 같이 기타 성분으로 붙여줬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됐냐? 잃어버렸다, 분실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문장은 A가 B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와 B에다가 넣을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B에 이거는 A가 될 수 없습니다. 왜? B라는 단어는 하지 말란 얘기니까. 바 아니고 후照和 登机牌 요거는 두 단어를 병렬해서 쓴 거네요. 和 and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후照는 여권, 登机牌는요 탑승권입니다. 여권과 탑승권입니다. 농丢는 여기다 쓰는 거고 채환도 주어는 아닌데 채환은 절대 뭐뭐뭐뭐 제발 뭐뭐뭐뭐 부디 뭐뭐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B는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뭐 여권과 탑승권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것만 써볼게요. 이렇게 돼요.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여권과 탑승권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잃어버렸다를 어떻게? 농이라는 동사 수로에다가 띄울러라는 기타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잃어버린 거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생략됐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2인칭으로 말을 할 때 야 들어오세요 이런 말 할 때 칭찐이라고 하지 칭니 찐라이 니를 굳이 안 넣어요. 즉 상대방한테 2인칭으로 어떤 말을 할 때 너라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야 가지마 别去不要去기억나시죠? 근데 비에랑 부야오는 사실 누구한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너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어를 넣어준다면 니 비에 취, 니 부야오 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니가 없는 거예요. 아, 있어야 될 니가 생략되어서 안 나왔구나.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는 이런 것을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이런 뜻인 겁니다.
이제 남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 千万이라는 단어와 别라는 단어. 이거 짝꿍으로 매칭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디 절대 뭘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짝꿍으로 합쳐주면요. 千万别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이 순서로 써야 돼요. 千万别. 자, 别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두 글자로 不要라고 할 수 있습니다. 千万不要 또는 千万别 같은 말이에요. 절대 제발 뭐 하지 마세요. 받자문에서는 어디에다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까? 기타 성분이 아닙니다. 이미 썼습니다. 바 앞에다가.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걸 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만약 네가 있잖아요. 여기에 네가 들어간 겁니다. 넌 제발 좀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가 없기 때문에 네가 없이 千万别부터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가 생략되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랑 같은 결이지만 너를 넣었네요. 여기 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 이 A 부분에는 네가 이미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바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B를.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로로 써야 될 기타 성분과 함께 쓰인 단어는 여기에 있네요. 꽈라는 단어는 걸다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짜이를 썼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걸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존재해야 되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지 말고 걸다를 먼저 봐서 A, 즉 네가 뭘 걸어야 되는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뭘 걸까요? 걸만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전반적인 틀은 먼저 너가 A가 바 무엇을 외투를 이 옷을 걸어서 어디에 있게 만들라고요? 여기에 있게 만들라고요. 근데 어떤 옷입니까? 이거잖아요. 脱下来的 토라는 것은 벗는 행동, 시아라이라는 것은 내려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벗어버린, 벗어낸, 벗어둔. 너 그 벗어둔 외투를 아무 데나 놓지 말고 여기다가 좀 걸어줘. 그 다음에 명령, 제휴, 청안이기 때문에 바는 마지막에 그냥 위치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옷을 아무렇게나 두지 말고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그 옷을 좀 벽에다가, 그 옷을 좀 여기에다가, 그 옷을 좀 옷걸이에다가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 생각 안 하고요. 把脱下来的衣服脱下来的大衣 걸어 여기에다가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인칭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직접 이런 말을 한다면 니를 생각해도 됩니까? 그럼요.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없으면 把脱下来的大衣挂在这里吧.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너한테는 내가 굳이 네가 하란 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도 받자문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잔소리를 좀 한다면 바가 왜 쓰였지? 목적어가 왜 나왔습니까? 얘는 왜 뒤에 간 겁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차라리 바가 그냥 평서문 형태에서 받자문으로 바꾸게 된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런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냥 바 뒤에다가는 어떤 걸 덩어리로 넣었을 때 그거에다가 바는 을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A, 바, B 수로 해서 A가 B를 어떤 수로 했다, 어떤 동사 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단어를 하나씩 찾아 넣으면서 감을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문법부터 하려고 하면 숨 막힐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접합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쉽게 접근하기, 쉽게 다가가기.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